자, 508페이지로 가봅시다. 508페이지. 자, 10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상공선 수량을 완성품의 10%라고 가정할 때 비정상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볼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초착수, 기말, 완성 이렇게 해서 기초가 950, 착수가 6200, 기말이 1500, 완성이 4750. 자, 그럼 얘는 공선 수량은 6200 그리고 950 빼기 1500 4750 하면 공선 수량은 900개가 되네요. 일단 그러면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10%라고 했으니까 475개가 되겠죠. 완성품의 10%를 했으니까 그럼 비정상 공선은 완성이 빼기 정상 공선이니까 425개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T 계정을 이제 지겹게 보죠. 원가하게 하면서. 근데 위치가 기초기만 계속 쓰니까 위치는 알겠죠. 그죠? 또 542페이지로 가볼게요. 542페이지. 10번이에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그럼 공선 수량을 보면 기초 착수 합치니까 1000개인데 기말 완성 합치니까 950개라서 50개의 공선이 났죠. 그럼 공선이 50개 났는데 완성품 900개의 5%가 정상이면 45개. 그럼 비정상은 5개가 되겠죠. 자, 안 써도 이해가시나요? 공선이 총 50개 났는데 45개가 정상이래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공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글로 나오는 건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다시 보면 되니까. 자, 이제 우리 어제 제가 그 교재 그 2021년도 교재를 좀 보자라고 했죠. 이제 기출 문제 보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기출 문제가 우리 그 뭐냐 21년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게 느낌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과정으로 보려고, 그래서 이걸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그 백데이터 가지고 그 느낌도 좀 보게 백데이터로도 한번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93회가 있는 지금 우리 책에 지금 앞에 20년도 책에는 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 652페이지로 가고 93회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여러분 컴퓨터에서 자, 카페 백데이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음 출판사 홈페이지 있죠? 자, K랩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 열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오면 세무이급 백데이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백데이터를 다운받으시거나 세무이급 아니면 여기 백데이터에서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를 다운받으시거나 어디서는 편리하시게 백데이터를 다운받으시고 자, 백데이터 다운받으시면 지금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모든 파일 적용 누르고 실행을 하면 압축이 다 풀리면 자동으로 우리 폴더 창이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창이 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신 거니까 다 되신 분은 K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셔서 회사 등록에 가서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게 K랩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셔야 백데이터가 설치가 될 거예요. 다 되셨나요? 얘 누르고 얘 누르고 다 되신 분은 이제 우리 세무이급에서 자, 교재 보면 293번이라고 회사 코드 있죠. 293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하나로 상사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준비 끝나신 거예요. 자, 우리 그 시험 보실 때는 절대 이론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실기는 주관식이고 이론은 객관식이에요. 시간이 부족할 때 실기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통째로 날려요. 특히 우리 세무 2급은 원천 징수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두 문제 못 풀었다 해도 15점이에요.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 크죠. 객관식은 모르겠으면 우스갯소리를 한 번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 문제를 보다는 실기를 먼저 푸시고, 사실 진짜로 그 먼저 풀라는 이유는 이론 문제는 본인이 시간이 얼마 흘러갈지를 가늠을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험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 보는 스킬 중에 내가 모르는 문제를 다음으로 패스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스킬이 없어요. 한번 읽으면 내가 한 번 읽어서 이해를 못했나 해서 또 읽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내가 시험 때에 집중도가 얼마나 크게 발휘되고 있냐면 내 문제지하고 내 책상 위에 있는 거 외에는 주위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만큼 집중력 높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읽었는데 안 보이죠?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요. 그건 창의력이 아니에요. 왜냐면 모르는데 만드는 건 상상력이지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는 방법의 기본 베이스, 제일 좀 효율적인 건 한 번 봤는데 모르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는 문제만 정확하게 다 맞춰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베끼든 창의력을 발휘하든 상상력 발휘하든 다른 문제는 조합해서 구성을 하든, 그게 방법인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읽었던 문제 또 읽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거에서 마음대로 끼워 맞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게 빠지도록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원래 함정은 애매하게 알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빠지는 거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글자는 본 적이 있어, 답이 뭔지 몰라, 그러면 함정에 빠질 확률은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 실력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론 문제에서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럼 이론 문제는 방금처럼 원가계가 왜 제일 나한테 도움이 되냐면, 내가 보면 안다 모른다 되거든. 걔는 보이는데 재무에게는 글자는 다 본 적이 있는 이야기거든. 답은 안 보여요. 거기서 이제 함정이 다 빠져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제일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원가회계는 좋은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겠죠? 그럼 보면 알아요. 근데 양심은 내가 공부 안 했잖아, 모르잖아. 그럼 시험 때는 효율적으로 걔를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 읽지 말고 번호 찍는 게 답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읽어보는 순간 답을 피해갈 확률이 높아져요. 일반적인 시험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실기를 보되 먼저 보는데, 이 실기에서도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내가 전부 다 안 풀었죠. 그러면 결산은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 신고하고 관련된 게 그 결산자료 입력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수정하면 뒤에 수정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결산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마지막에, 만약에 실기에서 뛰어넘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책 가지러 오시거나 아니면 파일 이라도 쓰실 분은 파일 달라고 하라 그랬었죠. 아니면 기출문제 93회를 받으시면 같은 문제인데 연도만 2020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린씨.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전표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오늘은 좌우 같이 쭉 풀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단락을 나눠서 문제 1번 5개만 풀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건, 이제 이거 다 풀고 그 다음 거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할 건데, 그거는 문제 읽고 문제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 같이 문제 풀면 그냥 따라하기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똑같은 게 나와도 나중에 못 푸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생각해서 문제를 읽어보라는 거에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를 선별해내야 돼요.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 때 만나서 답 체크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것 내용에서
제가 이걸 확답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 틀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새로운 문제만 찾아 나가죠. 그러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오늘 한 회차를 봤잖아. 저와 같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온 유사한 문제는 안 틀리도록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나오면 안 틀린다. 왜냐면 문제은행제이기 때문에 리사이클 돌 거예요. 계속. 자, 그럼 우리 일반 전표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5개 먼저 분개해 놓고 한 번에 그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엄청 오랜만에 분개하는 느낌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4월 1일 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거래처 직원한테 준 거니까 접대비겠죠. 그리고 영업부서 거니까 800번대의 접대비가 될 거예요. 자, 다음 4월 12일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지금 우리 회사를 보면 무역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문제가 조금 성의가 없는데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곳의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죠. 근데 이제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다, 주무관청 등록했다 이런 표현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줘서 제가 그냥 이야기 본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무역업 영위하는 회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는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곳의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다. 근데 일반 회비만 원래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다음 5월 1일 공장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자, 그럼 자, 이번에는 이자를 줬죠. 이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공장 신축이다. 그리고 이자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대상 이런 글자가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생각하자고 한 거죠. 항상 이자 비용은 이런 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비용 말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하라라는 답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 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수표 발행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3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거죠. 사채 발행하면 우리는 분개할 때 대변에 무조건 사채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 금액 갚아야 되거든. 내 빚이 1억이다라고 장부에 쓰고 차변에는 1억 갚을게라고 채권 발행해 줬는데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은
보통 예금으로 9,9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100만 원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죠. 우리가 사채 액면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작게 받으면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6월 12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55만 원은 알 거고, 그럼 차변에는 5월달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얘 계정 장부에 뭐라고 써두죠? 그렇지, 예수금이라고 써두죠. 그럼 얘 납부했으니까 지워야지.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을 지우겠죠. 자,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5만 원 나가고 차변은 예수금 적어줬던 거 지워주고. 자, 그럼 지금 이 5개 이제 컴퓨터에다가 먼저 이 5개만 쭉 입력을 할게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이번엔 특이한 게 그렇죠 쓰는 게 하나도 없었네. 그죠? 자, 이제 우리 아직 입력하고 계시나?
끝났나요? 이제 2번 풀어도 되겠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예요. 자, 8월 7일.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에 제품을 통일자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유형은 12번 매출 영세겠죠. 그리고 제품 팔았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8월 7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이고 수량 10개 단가 200만원. 이건 세금계산서에 보여서 그냥 쓴 거예요.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대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오도록 분계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8월 20일 자, B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장현성 쓰라는 거고. 자, 우리 영수증 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죠. 그럼 과세품이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니까 22번 현금과세고 제품 판 거고 현금으로 돈 수령했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정보 다 확인했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오늘 날짜 8월 21일 날 현금 영수증 발행했고 과세품이니까 22번 현금과세 제품 A를 팔고. 자,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 대가 33만 원을 쓰면 30만 원에 3만 원 분리되고 만약 실수하셨으면 그냥 30만 원에 3만 원 쓰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장현성. 얘는 제품 매출이고 현금 받았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현금이다라고 해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끝났고 다음 3번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11번 매출과세겠죠. 자, 그리고 제품 판 거고 대금은 현금으로 3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했네요. 그럼 얘는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럼 이제 또 파악 다 됐으니까 9월 5일 날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팔았고 4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항체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조금 감 잃었던 분도 지금 한두 개 써보니까 느낌이 살아나죠. 자, 다음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고 그 건물을 즉시 철거했다는 건 토지라고 처리할 거죠. 이 돈을 토지 취득 시 부대 비용이잖아.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그럼 철거비 총액은 부가가치세도 공제 안 되니까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고 2,500원 보통 예금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27일 날 54번 불공. 우리는 철거 비용, 건물 철거 비용이고 금액은 4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세로 용역. 전자세금 계산서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지금 얘가 불공제된 이유가 토지라고 처리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500만 원 나갔고 다음 나머지는 우리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5번 12월 12일 미국 선사에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하고 수출 신고일 11월 26일 선적일 12월 12일 자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수출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 자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절대 수출신고일에 관련된 정보는 쓸 일이 없다라고 했죠. 수출신고일은 관세법에서 쓸 일이 있지 부가가치세법은 선적일 기준환율. 그럼 우리는 선적일 그래서 날짜도 예로 적어 있죠. 12월 12일 날 우리는 달러당 1,100원인데 돈 받았냐 안 받았냐도 우린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데 미래에 받을 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두면 되겠죠. 자 그럼 직수출이니까 우리 과세 유형은 16수출. 자 12월 12일 날 16수출 제품을 파는데 2만 달러가 달러당 1,100원 2,2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미국 선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계는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2,200만 원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도 끝이 났죠.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속 서류 문제예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자, 지금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하고 비품인 거 얘는 42번에 들어갈 거니까 입력할 거고, 세금 계산서로 기계 구입한 것도 고정자산으로 11번 들어갈 거니까 입력할 거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세금계산서 990cc도 세금계산서 받은 건 들어갈 거죠. 그럼 그냥 3개 다 쓰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부가가치 탭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해서 1월부터 3월, 자, 2월 15일 F2번 눌러서 대한전자 비품이니까 4번 기타에 200만 원의 별도, 2월 28일 상신기계 기계장치 3천만 원, 3월 30일 대한모터스 우리는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때 나오면 정말 해먹한 건데, 여기 입력하면 안 되는 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건데 신용카드는 입력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세금 계산서는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990cc 차인데 2000cc 승용차라고 했을 때에 세금 계산서면 입력하고 우리 11번 칸에 들어와야 되거든. 넣었다 빼는 거라서. 근데 신용카드면 42번에 쓰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서식에 대해 설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과 42번 칸에 고정자산 매입 적혀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건 여기 다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렇게 쓰고 저장 버튼 누르고 닫으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억 5천, 세액 2,500이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의 세금계산서라는 건데 공급가액 세액이 10%니까 전부 다 10% 일반과세죠.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로 가서 얘는 과세의 세금 계산서에 2억 5천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다음 2번에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66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원, 정규 영수증 외 매출 110만원이 발생하였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그럼 우리는 다 과세거래라는 건데, 그럼
그 부가세 빼고 표현하면 카드 매출 600, 현금 영수증 매출 300, 그리고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부가세 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번 칸에,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정부 영수증 없는 거는 우리는 과세 거래인데 증빙 영수증 없으면 기타 4번 칸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900만 원에 90만 원, 4번 정규 영수증 외 매출에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3번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 수출 신고일 달러당 1,800원, 선적일 달러당 1,750원. 우리는 수출 신고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얘는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칸에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6번 칸에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을 하면 금액이 5,250만 원이네요. 자, 다음 4번에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4,500만 원, 세액 1,450만 원이다. 그럼 세금 계산서고 일반 매입분이 지금 1억 4,500이라는 거죠. 그러면 10번 칸에다가 1억 4,500, 1,450만 원. 다음 5번 위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불공제 사유는 넣고 16번에 50번에서 빼는 거죠. 3천만 원에 300만 원. 자, 다음 6번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 매입세 공제 대상이 공급가액 350만 원, 세액 35만 원이 있다. 자, 카드로 샀는데 자동차인데 매입세 공제가 된대요. 그럼 뭐 경차이거나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니까 고정자산이죠. 그러면 우리는 14번에 42번 칸에 350만 원에 35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7번 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가 21년 1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가 누락되어 있다. 자, 예정신고 때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발급 전송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니까 부가가치세법상에는 문제 없는데 신고 납부가 누락된 거예요. 그럼 일단 신고해야 되니까 예정 누락분에서 세금 계산서 일반 33번에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나오게 하고, 다음 아래에
21년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6일, 25일이 일요일이었나 보네요. 1기 확정신고는 7월 19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이 날짜는 이 날짜 써주면 컴퓨터가 날짜 계산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크게는. 자, 그럼 이제 기본 입력은 끝났어요. 그럼 가산세가 지금 누락한 납부세액이 30만 원 있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 30만 원은 가산세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26번 클릭하고, 자, 우리는 항상 과소 초과환급 일반 7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30만 원. 그럼 자, 지금 30만 원인데 신고 불성 시 과소 초과환급 일반은 10%.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면 3개월이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감면이니까 그렇죠. 25%만 부과하면 되죠. 그래서 얘 가산세는 7,500원이 되고, 다음 납부 지연도 똑같이 30만 원인 거고, 자, 날짜 이거 쓰라고 날짜 알려준 거잖아요. 2021년 4월 방금 26일이었죠. 4월 26일 2021년 7월 19일. 그래서 84일이 계산이 되네요. 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영세율 있는지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영세율은 특별하게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 과세 하나만 누락한 거였으니까, 그러면 가산세는 이렇게만 계산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부가세 신고서 문제까지 끝이 났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계속 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